자, 어떻게 첫 번째 시간 잘 들으셨어요? 네. 네, 이게 항상 들을 때는 이게 좀 좋은데, 덜 하시면,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저 남은 시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개정세법이죠, 이번에는. 네, 한 2시간 정도 세법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뭐 이번에 올해 개정된 내용의 이제 골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규제 지역을 정부가 파리부동산 대책 때 발표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면은, 그 규제 지역을 뭐라고 배웠었죠? 기억나세요? 오늘 수업이 좀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느낌상. 네. 조정대상 지역.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 여러분 중개하실 때 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말을 모르면 안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그럼 조정대상 지역과 연결되는 데가 투기과열지구. 그렇죠?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가 또 뭐 있어요? 투기지역. 네. 요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거의 지역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물건이 뭘까요? 분들이 말 그대로 다주택자. 다주택입니다, 다주택. 이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규제 지역에 상가가 토지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논점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역발상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규제책이 발표가 되면 우리는 그래도 중개해야 되잖아. 그 조정지역에서도 조정지역을 그럼 피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나 조정지역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정지역에서 중개를 전략을 나는 어떻게 짤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모든 물건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상가라든가 토지는 규제하지 않는다는 논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방금 전에 뭐 공부하셨어요? 공법. 그렇죠. 토지 공부를 하시고 상가를 갖다가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RSA 듣는 분들 많으시는데 상가도 지금 공부하셨나요? 네?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상가가 지금 불황기잖아. 그렇죠. 저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역발상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 뭐 공실이 많고 거래가 잘 안 되고 피가 떨어질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가 어떻게 보면 투자 시점 아니냐. 이런 접근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개도 하고, 어떻게 요새 마스크도 같이 옆에서 팔면은 잘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든지 해야지 뭐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번에 개정된 세법의 주 논점이에요. 이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정책을 딱 크게 3번 발표를 했죠. 바로 파리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9.13 대책을 발표하고 12.16 대책을 발표하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2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크게 이제 3개거든요, 이게. 그럼 요거는 언제 발표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거는 2017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018년도 발표를 했고 요거는 작년이죠. 2019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된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를 규제하자.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일단은 뭐 알다시피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규제를 하겠다. 요게 골자예요. 요게.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잡히니까 계속 지금 정책을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또 중요한 게 중개 관점에서는 대출 상담이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대출을 못 맞추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춰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또 대출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학개론 책 안 버리셨죠? 버리셨어요, 다? 그 기본서 버리시면 안 돼요. 네. 거기에 이 금융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LTV, DTI, DSR 나오죠? 네. 그런 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개론이 이때 한번 써먹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제 금융 인맥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중개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지금 금융권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뭐 유리하시고 없다면 뭐 인맥을 갖다 만드시면 되죠. 그렇죠? 자, 일단 요 논점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국세기본법에서 개정된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볼게요. 여기 이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크게 뭐 이렇게
다가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가산세, 가상금 배웠죠? 네. 그럼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벌써 눈빛 흐려집니다, 지금. 벌써 공부한 지가 언제인데 이 기억이 나냐? 자, 그러면 가산세가 먼저 붙었어요? 가상금이 먼저 붙었어요? 가산세가 먼저 붙고 나중에 가상금 이자가 붙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실 때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하는 것을 이걸 기한후 신고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과소신고자가 늦게 하는 것이 수정신고로 배웠어요. 그러면 기한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해주는데 그 감면율을 아주 디테일하게 더 잘라서 해주겠다. 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기한후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주면 50% 감면이고 수정신고는 6개월 이내에 주면 50% 감면인데 요거 같은 걸 더 세분화시켜서 뭐 1개월까지는 우리가 90% 감면,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는 75% 감면. 이렇게 감면을 개월수 단위로 더 쪼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신고를 잘못했어도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최고로 많이 받으려면 언제 하라는 거예요? 1개월 이내. 그렇죠? 요건 의미가 있겠죠. 빨리 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가산세를 깎아주겠다. 가산세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가산세가. 우리가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인지 기억나세요? 무신고가? 20%. 과소신고. 지금 현장 가서 준비하셔야 되죠, 지금? 네, 10%. 그 다음에 부정할 때는 40%. 그렇죠. 그런 룰입니다. 예, 그걸 깎아주는 거니까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그 국세는 가상금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세는 가상금 제도가 없어지고 요게 이제 납부지원 가산세로 통합이 됐어요. 요게.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 가상금률이 3%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만약에 뭐 국세니까 양도세도 만약에 미루면 가상금이 있는데 그 가상금 3% 규정이 납부지원 가산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지방세만 이제 가상금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보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지금 다시 시험 보셔야 되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건 아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물론 제가 지금 뭐 RS 강의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이제 사실 제일 많이 써먹는 세금이 문의하는 게 취득세예요, 취득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유세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네 번째가 상속하고 증여세. 그러니까 요 공부를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돼. 네. 현장 가면 거의 이 질문이야.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시험범위 없었던 게 있었어요. 상속증여세. 요거는 우리 시험범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제일 헤매는 게 이거야. 이거 물어보면 말을 못 해요. 그러다 손님한테 이거는 손님 시험범위 없는 거죠. 네? 손님 당황해합니다. 아니 당신 부동산 전문가 맞는데요. 이거는 시험범위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방금 우리 뭐 고교수님 강의 들어보셨지만 우리가 공법에서 안 배우는 법이 있어요. 안 배우고 지금 여러분 넘어오신 게 뭐냐면 산지관리법. 그러니까 임야중개하라면 못하는 거야. 산지관리법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 막 이런 말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공법 시험법에 없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충을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RS 강의 때는 이제 요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취득세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물건 중에 보면 상가하고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습니다. 자, 주택이 있어요. 그럼 상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매매가에 대해서 얘는 몇 프로가 붙을까요? 취득세 혹시 기억납니까? 4.6. 얘는 4%. 취득세율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농특세라든가 지방이웃세 요거는 0.6%가 붙어요. 그래서 도합 4.6%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의 4.6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택은 요게 율이 더 떨어져. 주택은. 요거는 이제 주택 가격에 따라 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택 가격에 따라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6억 이하는 몇 프로 있었죠? 1%. 그 다음에 이제 6억 초과 9억 이하. 그렇죠? 2% 있었죠. 얘는 2% 있었어요. 얘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억을
초과하게 됐을 때는 몇 프로? 3%. 네, 이렇게 됐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 했었어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면 2014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율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규정이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1%면요, 4.6%, 요 4% 대비로 1%면 75% 정도 감면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정도 율을 받으려면 무주택자가 집을 샀을 때만 이 혜택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요, 취득세율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뭐 상반기 사면은 뭐 50% 가면, 하반기면 75% 가면, 또 생애 최초로 사면은 뭐 취득세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럼 생애 최초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 줘야 돼. 그럼 해당 구청 공무원이 다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얼굴 연식은 생애 최초가 아니야. 근데 생애 최초라고 주장하니,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자, 그러면 이거 다 확인해 줘야 돼. 너무 복잡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다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다 정리했고, 그럼 여기서 1%, 2%, 요 3%는 말이죠.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주택수에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2014년도에 거래량을 늘렸던 이유가 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 양도세 중과되는 규정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3년도도 이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택은 너무 안 되니까 그거를 박근혜 정부 때 말미에 풀어버린 거지. 그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취득세를 이렇게 인하시켜 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주택수에 관계 없다. 그러면 기존에 집인 사람이 또 집을 사도 똑같이 가겠다는 이런 논리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2014년도에 거래량이 늘었죠. 그때부터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집 사신 분들이 돈 벌었지. 14, 15, 16, 17까지 쫙 올라가다가 그때 이제 규제책이 발표가 딱 되면서 꺾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14년도 사가지고 17년도에 매도하신 분들은 다 돈 벌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2017년도에 사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면 한두 번씩 고개 숙입니다. 그때 샀거든. 고점에 산 거야. 고점에 물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 공부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정책의 흐름에 따라 투자 패턴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책에 대한 공부를. 그래서 손님들한테 그런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반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개정했다는 거냐면 요게 개정이 됐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얘가 만약에 5억 8천에 만약에 끊었다, 가격을. 그럼 1%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6억 1천이 돼버리면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얘가 8억 9천이 되면 2% 되는데 9억 1천이 되면 3%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니까 요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면 요 율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다운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업다운이 이제 성행을 하니까 야, 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문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해결하자. 그럼 더 디테일하게 만들자 이거예요, 율을. 그래서 이 복잡한 공식을 써가지고 이제는 요 공식에 따라 해보니 6억 초과 9억 이하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1.666 몇 프로에서 2.999 몇 프로까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개정이 되니까 이제 도움이 되는 분들은 뭐냐면 체크해보니까 6억에서 한 7억 사이 되는 분들은 2%가 안 나오고 1.66 몇 프로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세금률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한 8억은 넘어가는 분들은 2% 넘어가요.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끔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세분화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 나왔는데 이 고민이야. 이걸 또 올해 또 공부하신 분들이 공식 공부해야 되잖아. 가뜩이나 공식 약한데. 그렇죠? 지금 투자론도 공부하러 죽겠는데 이것까지. 그렇죠? 근데 뭐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 공식을 써가지고 손님들한테 해주긴 그래. 왜? 이거 계산 못하면 또 이거 창피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이 구청에서 개발해놨더라고. 이미 이거를 이 새로운 공식에 따라 가격만 집어넣으면 자동 계산되는 게 나왔어요. 그걸 알려드릴까 말까요? 알려주세요. 네? 이 각본에 없는 건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다음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예. 요 얘기예요.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체계 합리적 개편. 자, 보니까 6억 원 이하는 현행 1%, 6억 초과 9억 이하가 2%인데 요 율을 병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이 이제 이거예요. 공식이.
공식이 보면은, 거기 있으면 이걸 눌렀나? 이거는 이게 안 돼. 예, 요 공식 보시면 6억 초과 9억 이하는 y는 뭐 취득당시 가액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 요 율을 했더니 율이 1.01에서 최고 2.99%까지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자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뭐 우리가 여기 손님 보고 앉아가지고 이거 언제 이걸 계산합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검색이 되실 거예요. 서초구청을 한번 쳐보세요. 서초구청. 자, 예, 뭐 어두운 소식이 나왔네. 자, 일단 빼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세금 있을 거예요. 부동산 세금. 여기 보시면은 세금 알아보기 있죠? 나오셨어요? 자, 눌러볼게요. 자, 여기 나오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취득세가 나오죠? 네, 취득세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주택 나오죠? 주택. 자, 주택. 그럼 주택에 거기 보시면은 가격 쓰는 난이 나오죠? 가격을 한번 쳐보실래요? 네. 거기다 넣어보세요. 7억. 그럼 6억 초과 9억이 아니라 7억이죠. 그러면 7억을 딱 넣으면 거기서 계산하기 눌러보실래요?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금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가. 네. 그러면 대략 그게 1점 몇 프로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나오죠.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요하실 때 그 핸드폰에다가 입력시켜자고 손님이 이거 뭐 분양받으면 이거 사면은 취득세가 몇 프로는 얼마 나옵니까? 바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럼 바로 그거 보고 설명해 주시고 계산 내역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딱 찍어가지고 손님한테 번호 따가지고 보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손님 번호를 자연스럽게 따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손님 번호를 따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잘 됩니까? 네. 자, 얘가 먹통이라서 이게 안 되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있긴 하지만 그 서초구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클릭하셔서 넣으시면 바로바로 다 금액이 되니까 하시면 돼요. 아마 오늘 요거 하나 건져 가셨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좋은 것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 또 개정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집이 세 채가 되시는 분이 집을 또 하나 사는 거야. 집을 또 하나 사는 거야, 이거. 네. 그러면 집이 몇 채가 돼요? 네 채. 그렇죠? 네 채. 세 채가 되는 분들이 집을 또 하나 사. 그러면 이분도 요 룰을 받느냐? 자, 원래 분명히 제가 그랬죠. 주택수에 관계없다라고. 그럼 요 룰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올해부터는 개정을 해서 1%, 2%, 3%가 아니라 4%로 하겠다는 거예요. 4%. 그러면은 상가 토지처럼 똑같이 요 4%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주택자가 돼버리면 주택세율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얘기죠. 주택세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가 토지세율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담 잘 하셔야 돼요. 얘는 4% 돼. 이 손님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집을 사시는 손님들의 주택수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럼 그 내용이 어딨냐? 그 내용이 이제 아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거죠. 자, 한 개 4주택 이상이 되면 취득세율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4%. 네,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요 내용이 어디 있느냐? 요 내용이 여러분들 26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26페이지. 자, 26페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제 PPT 화면에는 제가 아주 중요한 골자만 넣었고 26페이지서부터는 이제 개정된 내용들 제가 부록으로 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요걸 또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거기 보시면 1번 주택분 뭐예요? 취득세를 인하죠? 네, 인하. 그러면 오른쪽에 개정사항에 보시면 이제 구간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액 및 세율을 조정하겠다. 그래서 6억 초과 9억 이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에다가 3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고, 요거는 아까 어디를 검색하시면 된다고요? 서초구청. 맞죠? 자, 그 다음에가 배제 대상 추가란에 보니까 자, 밑줄입니다. 몇 세대 몇 주택이에요?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4주택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취득세율이 몇 프로를 적용하겠다? 4%.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주택이냐 아니냐가 되게 이제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면 4%가 돼버리면요. 만약에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 고객이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사는데 얘가 5억짜리 집을 사요. 그럼 5억짜리 집을 사면은 1%가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집을 사면은 몇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 4배 나오는 거야. 왜냐면 5억에 1%면 5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5억에 4%면 2천이에요. 그럼 500만 원 할 때 2천만 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상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세금 차이가 거의 4배 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려면 손님이 주택수를 조정해서 사게끔 만들어야죠. 그렇죠? 저 혜택을 보게끔. 불이익을 안 보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8페이지로 돌아와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해보니까, 계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니까, 요 구간에 있는 분들, 이걸 문턱 효과라고 해서 요 구간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거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래 건수가 파악이 돼가지고 요걸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정을 했더니, 보니까 7억, 예를 들어서 7억짜리면은 작년 같으면 2%니까 1,400이지만, 얘가 1.6, 개정된 룰에 따르면 1.6%니까, 1,100만 원대로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이 정도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요거는 여러분들 서초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위로 잠깐 가보면요. 요즘 분양 물건 중에 핫 물건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죠, 이거. 지산. 지산 아시죠? 지산. 지산이 뭐죠, 지산?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분양할 때는 분양이 솔직히 잘 안 됐어요. 왠지 공장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니까. 근데 이름을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건데, 지산은 내가 사고 싶어. 이름이 좋잖아. 그러니까 마치 옛날 여러분들 중소기업을 요새 뭐라고 그러죠? 벤처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냐면, 중소기업에 취업할래? 벤처기업에 취업할래? 근데 학생들 물어봐. 야, 너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니? 벤처기업에 취업하고 싶니? 교수님 벤처기업에 들어가야죠. 그럼 벤처하고 중소 다른 거야? 똑같은 거지. 예? 이름만 바꿨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란 말 그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어감이 좋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죠, 이름이. 그렇죠,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오픈할 때도 이름을 잘 지으세요, 이름을. 이 손님들은 이름을 되게 뭔지 모르게 선입관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부자 부동산하고 이 가난 부동산.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부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안 좋으면 개명하셔. 그래서 개명 많이 해요. 개명. 그렇죠?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지식산업센터 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 이게 분양 물건으로는 요즘들 많이 활용하는데 이 지산이 지금 다산 신도시라든가 여기 송파는 이제 문정지구 다 지산 물량이에요.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 다 지산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가 세제상으로도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지산을 개발한 시행자는 취득세가 35% 감면, 전세가 37.5% 감면이고, 그 다음에 입주 기업들, 그러니까 지산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손님들이 이제 요 지산 물량 분양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기업 고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지산은. 예?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이 지산을 분양받으면 취득세는 50% 감면. 그 다음에 재산세가 37.5% 감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도 좋고 세금도 감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산 물량들을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지산 일을 해보시면 거의 요거예요. 요게 다예요. 요 혜택을 보니까 이제 분양할 때 이제 이런 걸 홍보하시면 되지. 대신 요 감면이 올해 연장이 된다. 자, 요겁니다. 요거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또 이슈가 이 종합부동산세인데. 우리 보유세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죠. 자, 우리 보유세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보유세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었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 재산세가 있었고 또 지금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5가지 재산이 있죠. 5가지. 자, 뭐가 있어요? 토지 자산. 두 번째 건축물 자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택 자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선박 자산. 다섯 번째가 항공기 자산. 네.
요 5가지. 그렇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자,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부동산이가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 종부세 안 들어간 토지 있었죠. 기억나세요? 안 들어간 토지. 무슨 과세? 임야? 분리? 이거 얘기하는 게 어디냐고요? 네. 3가지 형태의 토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 분리과세 토지. 이 용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토집은 고지서 들고 오는 분도 있어요, 손님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렇죠? 그 설명해 주셔야지, 그 정도는. 그 다음에가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자, 이제 신호 들어왔어요, 이제 별도 합산. 별도 합산. 네. 그 다음에 무슨 합산이었죠? 종합합산. 네, 종합합산 과세. 요거 했었죠? 그러면 분리과세 토지는 이거는 어떤 거냐? 경작하는 농지. 그 다음에 지목이 장이 뭐죠? 공장 용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치사 갖고 있는 땅들. 요런 땅들은 분리과세. 그러면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였을까요? 비삼용 토지였을까요?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입니다. 예, 얘는 영업용 토지. 영업용 토지. 그럼 영업용 토지니까 요 인앤 빌딩 요 건물의 대지 지분. 요건 영업용 토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합산. 예, 요거는 이제 비삼용 토지, 비사토. 네, 요 비삼용 토지. 그는 비삼용끼리 합산, 영업용끼리 합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이제 합산됐으니까 얘는 기준금액이 일정 기준금액이 넘어야지만이 종합부동산세 나왔고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나왔었죠. 그래서 분리과세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가 건축물. 건축물은 종부세 나올까요? 건축물? 요거는 안 나왔었어요. 요거는. 건물은 안 돼요. 요 인앤 빌딩의 건물은 종부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요 대지 지분만 되는 거예요. 대지만. 그 다음에 주택은 되겠죠? 주택은 되겠죠. 선박?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항공기?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합산되는 토지와 주택은 대상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를 해보면 다주택을 갖고 있거나 땅을 갖고 있는 지주분들도 이제 종부세 관심이 있고 개인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화요일날인가 이제 KB자산운용 가서 강의를 했는데 여의도에 있더라고요. 여의도에 진짜 큰 IFC 건물 1, 2, 3가 있는데 거기 이제 KB자산운용을 딱 왔는데 거기 분들도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이 종부세가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운용사나 펀드들이 갖고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건물들이 한 1,000억 원대예요. 그럼 만약에 건물가가 평가금이 한 400억이고 대지지분 한 600억 한다면 대지지분 600억에 대한 종부세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 0.1%만 올라도 수익률에 얘네는 아주 민감하게 투자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0.1% 올라봤자 별로 영향이 없지만 여기들은 막 몇백억까지 뭐 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재산세는 별로 질문이 없는데 종부세는 많이들 질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조정지역에서 규제지역에서 중개한다면 종부세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종부세를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네. 부동산 세법책 아직 안 버렸죠? 네. 기본서 버리지 마세요. 네. 특강집은 좀 보고 설명하기 좀 그래. 네? 손님이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는 있으면 별표시 다 되어 있고 밑줄 다 쳐져 있잖아. 그러면은 빨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게 개정이 됐다는 게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개정책을 또 이제 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뭐 처음에는 버벅거리는데 어떻게 손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손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찾아드릴까 이렇게 하겠죠. 네? 네. 손님하고 같이 하는 거야. 손님 제가 안서 성심성의껏 제가. 자, 그러면 여기서 별도 합산 이 토지는 얼마 초과가 돼야지 종부세가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80억. 얘는 80억이었어요. 공시가 80억. 얘는 5억. 주택은 6억이에요, 9억이에요? 9억으로 개정됐죠? 네? 원래 9억이었어요? 6억? 네? 자, 흔들립니다. 자, 얘는 6억이야, 6억. 6억이 기본이에요, 6억이. 다주택자들은 6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세자는 9억 초과. 그렇죠? 네. 개정된 적 없습니다. 네. 그대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제. 9억이었나, 6억이었나.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산세는 납기가 언제였죠? 납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계절은. 네? 네? 이 여름하고 가을이죠. 이 문제만 틀렸어요? 이 문제만? 얘는 7월하고 9월이잖아요. 7월하고 9월달. 그렇죠? 얘는 몇 월달? 12월달.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렇죠? 써라 있네. 네. 그러면 7월 16, 7월 말까지. 9월 16, 9월 말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12월이 종부세 납부달이었어요. 12월이. 자, 이 정도가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부세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뭘 개정했다는 거냐? 종부세 결론적으로 보면 종부세 인상하겠다는 정부가 이걸 인상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계산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계산 구조가 얘는 다 종합하는 거죠. 토지는 토지끼리 합산하고 뭐 주택은 주택끼리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공시하도록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공시가액의 합이다라고 공부를 했고 그 합계액에서 일정 기준액, 방금 말한 기준액을 차감을 시켜주고 여기에다가 공정시장의 비율을 곱했어요. 그리고 세율을 곱한 거예요. 이런 식의 원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정부가 이 종부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뭘 인상하겠다느냐? 이 공시평가 금액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전 신문에 뭐 공시 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 그 말이 이 말이야. 네, 평가치를 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 비율을 올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세율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당연히 전년도 대비 2배, 3배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나올 게 200만 원 나오고 300만 원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 기준금액만 안 바뀐 거예요. 뭐 80억 요것만 안 바뀐 거고 요건 다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우리가 2019년도 작년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걸 85%로 배웠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2020년도에는 5% 인상해서 90%. 내년 2021년도에는 95%.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0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룰까지 가버리면 세금 눈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이 보유세를 이 정도 내면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세율도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세율도. 이게. 그게 이제 이 종부세 골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은 이제 6억 초가 나대지나 잡종지는 비삼용 토지잖아요. 얘는 우리가 5억 초가 일반 건물에 딸린 토지 등은 80억 초가. 그러면 요 비율이 85%였는데 요 비율을 우리 몇 프로 올리겠다? 5%씩. 그러면 이제 90%, 95, 100%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90%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작년에 내신 분들은 이걸로 했고, 그 다음에 요 공시평가치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감정가를.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보시면 세율입니다, 세율. 자, 세율표를 보시면은, 이게 일반, 여기 보시면은 12.16 대체 발표분이 2020년 적용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개정 통과는 안 됐는데 아마 이번 달 말에 될 거로 예상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현행이 0.5%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0.6%로 우리가 인상을 하겠다는데 이걸 또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0.8%까지. 그 다음에가 이제 0.7이 0.8이었는데 1.2%까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3억은 뭐냐면요. 과표 3억을 말해요. 과표 3억이라는 것은 이거. 요게 과표, 요게 다 뺄 거 다 빼서 곱했더니 요게 3억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공시 가격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과표는 저 3억 이하고, 그러니까 1주택은 17.6억, 뭐 다주택은 13.3억 원. 네. 요거는 이제 공시가를 말하는 거죠. 예. 요거 자료. 근데 요거를 과표로 계산하면 3억 이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율을 계속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94억 넘어가는 고가 물건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우리 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2.7%인데 얘가 3%에서 0.3%를 더 올리겠다. 그러면은 1,000억짜리 건물들은 이 뭐 주택을 다 갖고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이 세율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갈 예정이다. 그러면 특히 이제 규제 지역, 규제 물건이 뭐예요?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그 다음에가 무슨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예요. 여기가 주 타깃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2주택자 중에서 비조정 지역은 우리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요새 수용성이라고 해서 수용성 뭐 지금 올리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수용성이 뜬 이유가 뭐예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조정 지역의 연접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조정지역의 연접지역이기 때문에 효과를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얘기는 조정지역의 연접지역이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보상에서는 호재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중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RS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면서 계속 그 지역을 계속 임장을 다녀보셔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지역과 이게 그 어떤 게 맞는지, 그래서 사무실 차렸을 때 과연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인지 그런 거를 꼼꼼하게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시면 되죠, 뭐. 네, 하시고 항상 세정제 갖고 다니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하여튼 좋은 물건지, 중개 물건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였냐면요. 세부담의 상한 비율은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만약에 뭐 2019년도에는 세금이 10만 원 나왔어. 10만 원 나왔는데 2020년도에는 갑자기 세금이 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20만 원. 그러면 10만 원 내던 사람이 20만 원 내면 2배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보유세가 부담스럽냐면 취득세는 한 번만 내고 끝이에요. 양도세도 한 번만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보유세는 매년 내야 돼요. 그러면 재산세는 별 불만이 없는 게 뭐냐면 그건 뭐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종부세는 불만이 많은 게 냈는데 또 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자산가들의 이제 말이거든, 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게 한 번만 내면 내겠지만 이걸 매년 2배씩 내라면 싫지. 그래서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만든 논리가 상한 비율이라는 제도였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상한 비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죠. 그렇죠? 자, 그럼 현행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200%. 그러니까 최대 2배까지 낼 수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배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3배까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요 공시가가 올라가고 뭐 이게 다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 100만 원 나오던 것이 300만 원 나왔다. 3배가. 그러면 이게 조정지역의 2주택이면 현행 기준 200%니까 200만 원까지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0만 원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300%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럼 3배 내야 되는 거야. 3배. 근데 그걸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견뎌낼 수 있겠냐. 그렇죠? 그럼 이제 매물이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근데 문제는 매물을 내는 뭐해? 양도세 중과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양도세 중과를 좀 약간 풀어줘야 돼, 사실은. 그러면 파고 나가라. 퇴로를 열어줘야 나갈 거 아니에요. 퇴로도 막아버리고 보유세도 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안 좋은 것만 있냐? 이제 좋은 제도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실 때 병이 있었고 정이 있었죠. 네. 그럼 병이 좋았어요? 정이 좋았어요? 가불병정 문제 중에서 정이 좋았어요? 네. 병이 좋았어요? 가불만 나왔으면 좋았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놈의 정 나오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집이 이제 10억짜리 집이에요. 여기 10억짜리 집이고 요게 평가 금액이 10억짜리 집이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아까 얼마 초과? 9억 초과. 네. 9억을 넘어야지만이 종부세가 나온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9억 초과된 게 1억이죠? 1억에 대해서 요 또 1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46세고 보유한이 4년이에요. 근데 요분은 나이가 70세시고 보유한이 10년인 거야. 자, 요런 상황이야. 그럼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종부세를 부과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인세라고 배웠거든요. 인세. 인세란 말 기억나세요? 인세. 인세 반대말이 뭐죠? 물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물세면요.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근데 얘는 인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인세인데 세금을 똑같이 내냐 이거야. 그럼 어르신 어떻게 하자고요? 혜택을 줘야지 나한테. 그래서 만든 규정이 요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많거나 보유한이 길면 이걸 반영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마이너스 세액공제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기준을 더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걸 이제 우리가 고령자 세액공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근데 사실 좀 논리는 안 맞아. 60세가 고령자예요? 네? 요새 60세가 고령자입니까? 네? 아유, 60세는 그냥 뭐 그냥 옛날 따지면 중년이 중년. 요즘 100세 시대에 옛날 60세면 진짜 뭐 나이 많고 하지만 요즘은 뭐 그렇죠? 뭐 이런 코로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요새 암만 하면 뭐 7, 80세는 우스운 거니까. 근데 세법상은 좋아. 고령자로 분류가 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세법상은 여러분들 고령자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60세가 되시면 10% 공제, 65세는 20% 공제, 70세 이상 30%예요. 자, 보유하는 5년일 땐 20%, 10년일 때는 40%, 15년 이상 50%인데 그럼 중복 공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건 최대 70%까지 해준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정안에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 장기 보유는 똑같이 가고 그 다음에 요 고령자 세액공제를 10%씩 올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20%, 20%는 30%, 30% 40%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40% 공제 대상도 되고 50% 된다. 그러면 90%를 받느냐? 그건 아니고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그러면 70% 한도가 80%까지 받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큰 거죠. 만약에 이것도 큰 건데 이분이 여기 다 걸리면은 100만 원이면은 70%니까 70만 원 공제 받는 거예요. 근데 80%면 80만 원까지 공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종부세 세이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 나이가 많을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제를 주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보유기간이 길기면 요거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에 따라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할아버님, 이분은 공제가 돼야 안 돼요? 46세. 안 되는 거야. 이분은. 안 되죠. 왜? 5년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 공제혜택을 보려면 5년 이상 보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70세니까 되는 거죠. 몇 프로? 네? 40%. 개정된 룰에 따르면 10년이면 40%. 그럼 중복 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몇 프로 받는 거예요? 80% 공제 받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어유가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 보면 전반적으로 공시 가격을 올리고 비율을 올리고 세율을 올려서 요거는 안 좋아졌는데 오히려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분들은 유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종부세에서도 중요한 게 1세대 1주택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동명의는 안 돼요. 공동명의. 공동명의는 혜택이 없어요. 단독명의. 요거를 실무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공동이 아니라 단독명의가 됐을 때만. 단독명의란 말 아시죠? 네. 그러니까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종부세까지 정리해봤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임대소득세 한 잔 맞춰가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